일요일에 만나는 변희재 대표와의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은 지금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 문재인 대표의 이선태진, 이선태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의 이승만, 박정희 평가 발언, 또 안철수, 이희호 여사 방문 시 비밀 녹취, 도청, 좌우간 그 이야기 쭉 좀 돌아가면서 해보고요. 또 병국총 이야기도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남양주의 이경만 사장님이요, 이 팥빵을 보내주셔서 방금 변희재 대표 늦게 오셔서 좀 먹었습니다. 앞으로 먹을 거 보내지 마시고요. 네, 저희들 그래도 굶지는 않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 대표 어제 연 이틀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한 번은 권력자, 또 한 번은 공천을 가지고 권력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의도가 뭐라고 봅니까? 왜 지금 갑자기 도발을 할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경우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인데, 결국 공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통령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권력자 한 명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야 너희들 오른쪽으로 가. 그랬더니 다 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또 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음 날 발언까지 계산해 두고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대통령이 그걸 방어막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한 75, 6일 남았을 거예요. 오늘로 봐서. 그럼 어제 또 그 이야기 중에 그저께네요. 아주 좀 의미가 심장한 게 수모와 모욕을 숱하게 겪어왔다, 견뎌왔다. 그건 이렇게 뭐 이야기했어요. 자주 했던 말이니까 네. 그냥 심심하면 막 꺼내는 얘기잖아요. 네. 모욕을 견디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자기가 대통령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권 분열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해오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여차하면 공멸을 하는 거 아니냐. 친박과 비박이. 이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고 이제 공세를 시작해서 이 시점이, 자, 공천룰은 합의가 다 됐어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선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상 지역 단위로 2월 중순부터 경선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 배를 띄우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그동안 속에 쌓아왔던 이 분노를 의도적으로 표출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선 거 아니냐. 누구가 더 실세인지 보고 줄 서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금 또 영입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조은현을 영입하니 많이, 그러니까 영입을 마지막까지 막고, 그리고 경선에서 이른바 진박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단해서 원래 계획대로 자기를 따르는 현역 의원과 지방 토호들이 아주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이른바 벼랑 끝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을 정확히 본 겁니다. 설 전에 이 승부수를 걸어서 어차피 설 지나버리면은 경선 전국 가니까 그때는 박 대통령이 승부를 못 걸 거다. 끌려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시간표를 다 계산하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 떠들지 않았습니까? 엄청 떠들었죠. 박 대통령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이제 그 시간 타이밍이 이제 왔다고 본 거죠. 자, 이제는 본인이 이 청와대나 친박의 공세에 의해서 추락하지 않을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상향식 공천이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러는데요. 이 상향식 공천을 저렇게 왜곡시켜서 당대표가 이야기하는데도요, 새누리당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굉장히 한심해요. 또 보면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친박의 핵심들이 김무성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뭔 소리라고 보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정당에서 이른바 패권 싸움 할 때는 어느 한쪽이 판 깨겠다는 각오를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같은 경우 바로 민주당 판 깨고 열린당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승부사적 기질이
친박은 없다. 오히려 김무성 씨만 본인 생각이 나보다도 아닌 것 같다. 승부사 기질이. 박 대통령이야 지금 함부로 정치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밀어붙였고 실제로 지금 친박에 대응하는 거 보면은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죠.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뭐 김무성 대표의 이제 계산으로 볼 때는 야 이대로 가면 됐다. 이제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친박의 수준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찾다. 자,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가 오늘은 이제 한마디를 했더만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김무성 대표가 실제 권력자다. 그 주변에 완장 찬 사람이 당에 숱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변 대표 말입니다. 이 싸움이 한번 붙을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싱겁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번에 청와대의 반응이요. 예전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국회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킨 적도 있고, 또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이야기했다가 청와대에서 직공으로 한두 방 맞고 나면 하루 이틀 안에 다 철회를 했고 꼬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별도로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추세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건 뭐 친박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결단력에 달려 있는데 뭐 지금까지 박 대통령 정치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타이밍이 늦었어요. 뭐 타이밍이 늦었는데 또 대부분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경선 전국 들어가면은 김무성 대표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혼탁한 경선이 될 거거든요. 아마 사상 초유의 혼탁한 경선이 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중앙당이 대충 컷오프로 걸러내기 때문에 토들이 막 함부로 오지는 못했단 말이죠. 토들이 줄 서서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하지만은 직접 출마는 거의 안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다. 지방에. 이번에 출마자가 어마어마하게. 예, 뭐 6, 7명, 7, 8명 다 들어와. 여론조사에서 혹시 재수 좀 한번 주워 먹을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이미 이 토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착신 부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로 자꾸 후보를 찍다 보니까 착신 부대들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안대희 지금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이제 마포울에 이제 들어갔죠. 마포갑에. 네, 강성규 전 의원하고 그러면 붙여야죠. 100% 국민 경선을 한다고 해도 여론조사로 기본적으로 착신 부대라는 게 이 지역의 조직을 가지고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시켜서 받는 사람들인데 안대희 대법관이 저걸 언제 저렇게 짜겠어요? 저건 늘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럼 그런 사람들과 뒤엉켜서 경선하다가 지난번 통신당 몇 번 걸렸잖아요. 그거 하다가. 그래서 이거 관악에서 걸려서 난리가 나죠. 여러 번 걸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선 때도 막 다 걸려 들어가고. 착신 부대가 걸린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그냥 4-5건 정도 터지고 지금 유령당원도 터졌죠. 벌써. 유령당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거의 전 당협위원장이 다 모아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한 7-8명이 경선하는데 제가 판 볼 때 이거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선이 위험한 경선입니다. 중앙당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경선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선거를 못 치러요. 총선까지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그때 이제 마지막 박 대통령한테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걸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럼 개판 오버전 돼서 과반은커녕 지금 뭐 백석도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내심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난해 그런 얘기 했는데 가면 갈수록 선거를 오히려 지는 게 자기 정치적 이익에 더 도움된다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거를 크게 이겨버리면은 그게 대통령 힘으로 가가지고 아마 국정으로 쭉 갈 거고 크게 못 이기든지 져버리면은 결국 야당과의 협조로 가야 되는데 야당 협조라는 게 뭐겠어요? 내각제 개헌이죠. 뭐 분명히. 우리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결국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위한 어떤 기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총선 전에는 그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고 그러겠죠. 이제 총선 뒤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새누리당이 크게 이기면은 내각제 개헌할 이렇게 별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적당히 이든지 졌을 때 내각제 개헌이 더 여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 지려고 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정치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토어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경선 치렀다가는 어떨 꼴 날지 뻔히 알 텐데 상관없다는 거죠. 김무성 대표 입장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2012년 그 새누리당의 경선 부분은 35%를 컷오프했죠. 그래서 지역 활동이나 의정 활동 또 뭐 비리, 부패 이런 부분을 가지고 35%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5% 중에서 일부는 당의 공천위원회에서 정하고 일부는 경선을 했죠. 극히 일부만 경선을 했죠. 자, 그때 그러면 새누리당에 이 절반쯤 되는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하고 19대 국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절반쯤 되는 의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 상향식 경선이라 해서 토호들과 결부된 현역이나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뭐 지역 토호들과 경선을 벌리면 그 결과는 지극히 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나오고 이제 있어요. 지역 토어들한테 당연히 밀리니까 뭐 새로 들어온 사람 당연히 밀리게 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 뭘 하겠냐? 역시 또 박근혜 마케팅 논란이 붙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혼탁한 경선에 계속해서 특히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 충청 강원 쪽에서는 박근혜 이름이 막 나오고 이거 사실 대통령한테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선을 그냥 방관하다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번 정치개혁 승부수 한다면은 지금도 늦었는데 박 대통령은 대부분 승부수가 일반인들 예측보다는 더 뒤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선판 들어갈 때 승부수 던지고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새롭게 새록 만들어서 가는데 뭐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옛날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친박의 핵심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어왔을까요? 지금 김무성 대표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쪽에서 별다른 시그널이 없겠죠. 시그널,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박 대통령 리더십이 이 참모들하고 터놓고 토론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시그널이 없으니까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한번 판 바꿔보겠다 뭐 그럴 인물들도 없고 친박에서는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정쩡하게. 자, 그러면 무슨 수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데려다가 친박 후보로 차기를 만들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요? 글쎄 근데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을 내세우려는 사람들 뭐 친박까지 포함해서도 역시 저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원 집정제의 꿈을 꾸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박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이해관계가 또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안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천특별기구의 룰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0%이 경선이냐 안 그러면 뭐 한 35%나 40%의 컷오프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경선 방법을 국민하고 당원을 어떻게 하느냐 결선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너무나 쉽게 합의해 준 배경에는 친박의 핵심하고 김무성 대표하고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사실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무나 허수아비 하나 씌워서 대통령 출마시켜서 세우고 뭐 니하고 내하고 돌아가면서 먼저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냐 대통령제냐 했을 때 내각제와 이원집정제가 국회의 권력을 훨씬 더 크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 본인이 직접 대권 나갈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내각제와 이원집정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장관도 네. 해먹고 힘도 이거는 세죠. 친박 친이고 친노고 관계없어요. 국회의원의 이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어차피 박 대통령은 총선 끝나면은 4월에 끝나면 뭐 한 연말 예산 통과시키고 12월 초에 사실은 이제 그러면 대선 전국이거든요. 6개월밖에 없는 겁니다 기간이. 그러면 친박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5월 12월이면 끝나는 분인데 거기를 위해서 정말 한번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친박들이 박 대통령한테 퇴임 이후에 강력한 후임 권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금 집정부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서 실세 총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안전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뻥을 친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일에 굉장히 매몰되면서 자신들 욕심을 대통령께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제가 볼 때는 의견 교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의견 교환은 별로 없고 이제 친박이라 그러면 대충 대통령 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냥 자기 생각들이 막 떠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박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액션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아직도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보십시오. 2년이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퇴임식까지 보면요. 임기가 2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총선을 보낸다 그러면 이 정권이 이 말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이대로 김무성 대표가 끌고 그 혼탁한 경선 속에서 이 박근혜 마케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뒤집어 써서 간다 그러면은 총선 승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리해 봐야 박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거는 뭐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믿고 갈까? 그래서 저는 좀 승부수가 나올 거라고 좀 사실 좀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역할에 지치시지 않았다면 현재 돌아가는 이런 어떤 추세들이 결국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통진당 해산이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한국을 이원집정부제 개헌 구도로 만들고 가버렸던 그런 장본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박 대통령이 척근들을 불러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고 이원집정제를 반대합니다. 이 집권에서 아마 통치해보면 알거든요. 이거 해당하는 나라 절단되는 걸 뻔히 알기 처음에는 때문에 엄청 반대요. 근데 퇴임할 때 되면 간신들이 이제 꼬시죠. 우리가 퇴임하고 나면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 있으면 후임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줘도 우리를 칠 거니까 이원집정부제가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신들이 꼬드겨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의화 의장의 또 움직임이 이원집정제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분이 총선 전에 칼을 뽑을까 안 뽑을까. 뭐 지금까지도 뭐 계속 떠들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지역구 출마 안 한다 그랬는데 비례대표까지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원집정제가 갑자기 또 부상할 수도 있고 박형준 지금 그 정의화 의장 최측근이죠. 거기는 원래 이원집정제 신봉자입니다. 이분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또 이분의 움직임도 있고 언제든지 이원집정제가 다시 불씨가 타오를 수 있죠. 인재 영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하자면 장미란, 무슨 김연아, 그 다음에 조훈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새누리당식 인재 영입이죠. 예, 전형적인 늘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재 영입도 안 되게끔 김무성 대표가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아예 판을 그냥 완전 어지럽혀놔서 웬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전통적인 그냥 이른바 개혁투사가 아닌 그냥 대충 국민에게 인지도 좋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 전략도 무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회직이라는 따뜻하고 배부른 좋은 자리는 대를 이어서 19대에 이어서 20대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다 해먹고 아스팔트에 춥고 배고픈 일은 변 대표나 저가 열심히 합시다.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어차피 아스팔트에서 이제 병역비리 근절 운동을 하니까 그거는 할 건 해야 되니까 나라가 이꼴났다 해서 우리까지 들어놓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린 할 거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